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저는 서영석 기사 대신해서 금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마다 흔들리던 한국, 이번엔 다르다. 예.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경제의 체력과 죄송합니다. 너무 기사가 좀 기가 막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과 체급이 달라졌다. 신흥시장 발 3차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달리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처럼 버티고 있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머징 마켓이라 불리는 신흥시장 곳곳이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금리는 오르는 이런 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12개 신흥국 화폐 가운데 원화가 가장 많이 올라서 이건 금리도 또 안정되고 있고 신흥국 가운데 또 외국인 자금 유입이 1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는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단골로 문매를 맞던 한국이 이번에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기초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외환 보유액, 단기 부채 비중, 경상수지 적자 등 위기 때마다 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항목들이 대폭 강화됐다는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아시아권 신흥국가의 금융 불안이 우리에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위기 국면에 과연 조선일보는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 과거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 금융을 요청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1997년 3월 8일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깡디씨 IMF 총재 인터뷰. 1997년 9월 4일 증시 위기 아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와의 인터뷰. 1997년 9월 11일 한국 외환 위기 아니다. 경제 단기 불안, 중장기 전망은 밝아. 주한 외국 금융기관장 30명 설문. 1997년 9월 18일 또 깡디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1997년 11월 3일 증시 불안 일시적, 경제 비관할 것 없다. 남덕우 전 총리 실언. 예. 1997년 11월 10일 이때는 구제금융 요청 열흘 전입니다.
외국의 한국 경제 때리기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 언론들의 부정확한 보도나 과장 또는 왜곡된 경제 분석이 현재 어려운 경제 국면을 타개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또한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근거도 없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 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 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과거 전력을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한국 경제 위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위기 때 경제를 낙관한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 징후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2주 전에 조선일보가 또 어떻게 했느냐. 2008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2008년 8월 7일 칼럼에서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희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업료를 치르는 셈 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촉구하는 칼럼을 쓴 겁니다. 또 8월 27일 칼럼에서는 김기훈 차장대우 인수 후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2008년 9월 4일 사설은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는 철저한 손익계산 위에서 이런 제목인데 리먼의 인수 찬반론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수를 권했습니다. 예.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또 조언을 한 분은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예, 금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시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띄우면서 아울러 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를 활성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걱정됩니다. 근데 저는 최근 경제 상황 보면 이렇게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데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959억 원어치를 팔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사흘 동안 코스피 지수는 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주택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2분기에만 17조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전월세 대책마저 대출 위주로 내놓는 등 빚고 나는 주택 정책을 편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는 그런 지적을 오늘 한국일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980조 원대입니다. 980조. 980억이 아닙니다. 980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비은행 대출 비중이 늘면서 가계부채 위험도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했는데 빚고 나는 정책 이명박 정권 때부터지요. 그 기조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친박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좀 비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 정권 때 자원 외교 2조 원대 손실 냈다는 한국일보 7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예.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자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원 외교가 외형 위주로 졸속 추진되면서 2조 3천억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야당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입니다. 예. 우선 그 석유공사를 보겠습니다. MB정부 이전까지 이루어진 해외 유전 개발에서 6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자원 외교를 펼친다는 MB정권 이 기간 동안은 오히려 20억 5,8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에는 이득을 보다가 MB정권 들어서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도 액수로 보면은 이제 이득 보다가 손실 액수 따져보니까 한 4배 가까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2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누적 수익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수익 규모가 9,60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자,
심지어 예산정책처는 MB 정부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 개발률이라든지 또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서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합니다. 이 MB 정권의 통계 왜곡 실상 한두 건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또 석유공사의 부채 14조 3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위험한 투자에 정부를 대신해서 위험한 투자에 이 공기업들이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최근 5년 동안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건데 그 예로 석유공사가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14조 3천억 증가하고요. 64%에서 머물던 부채 비율은 167%까지 상승했고요. 또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 5천억이나 늘어나면서 227%였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는 385%를 기록했고요. 광물자원공사의 그 비율도 비율이라 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죠. 103%에서 177%로 높아졌습니다. 자원 외교를 위해서 1조 9,425억을 차입해서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참 손실도 손실이지만 성과 과시를 위해서 실적을 뻥튀기 한 이런 MB 정부. 정말 귀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이 액수를 보고 나서. 자원 외교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돈 갖다 해외에 여러 나라에 줘서 그 외교적으로 좀 점수를 따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죠. 4대강 사업 사업 완공되면은 준공되면은 뭐 수질 개선, 수량 확보, 그래서 뭐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한다. 물이 똥물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예. 한번 대통령 잘못 뽑으면 예.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위기가 온다. 예. MB 정부가 여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8월 1일자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때 이제 동아일보가 10대 그룹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했던 그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화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재계가 뭐라 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겠죠. 경제민주화의 어떤 일환으로 만든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이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 감사 선임 때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그런 같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감사위원은 감사와 다르게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훨씬 넓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서 도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 이 재벌들은 안 된다, 결사반대하는 상황이고 어제는 결국 이 전경련이 나서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 19개 경제단체 명의의 반대 입장 건의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참 총수 전횡을 막자는 것이 바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마저도 반대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뭐 하여튼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고 나서고 있는 이런 경제단체들의 행태 참으로 보기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은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예. 과거 외국계인 소버린과 카라이컨이 SK와 KTNG의 경영권을 간섭한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한겨레가 오늘 3면에서 지적하기로는 상당 부분 왜곡, 과장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는 경영권, 이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죠. 주식 투자로 배당 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뮤추얼 펀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국내 상위 43개 재벌의 경우 총수 일가와 재벌
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를 합친 내부 지분율이 평균 54.8%에 달해서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 목표가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수의 어떤 그런 경영권이 침해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토종 기업이 외국에 넘어간다는 이런 유치한 또 이 애국심 논리를 또 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사실 근거가 없는 말들이란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반대 입장을 밝힌 전경련이 어떤 곳입니까? 총수가 불법 행위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SK, 한화, CJ 등 모두 이 전경련의 회원사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그런 방안들, 이 방안들에 대해서 완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정말 이 전경련의 이런 반대 입장이 신호탄이 돼서 결국 상법 개정안이 무력화될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력화가 된다, 경제민주화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선 때 이제 표 얻으려고 그 예. 슬로건을 내걸었던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아니, 뭐 없죠. 보십시오. 예. 그 대선 때 보면은 젊은이들 막 앞에 세워가지고 무슨 싸이 강남 스타일 춤도 추고 그랬던 양반이 지금은 주변에 온통 올드보이들을 다 그냥 그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말이죠. 예. 7인회인가 8인회인가 뭐 주변에 7인회죠. 7인회. 참 딱 배열도 많습니다. 백설공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하간 이런 사람들 곁에다 두고 낡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낡은 정치가 뭡니까? 약속해놓고 어기는 게 이 낡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대국민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자, 한국일보 3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경찰 13명, 지난번에 그 청문회에 나왔죠. 자,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측 증인 13명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일제히 부정하는 진술을 한 다음 경찰이 조직적 입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올 6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13일에 임의로 제출했던 노트북과 데스크톱, 하드디스크를 분석해서 100여 쪽의 정치, 선거 자료, 출력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은 없었다라고 발표한 12월 16일 밤에 모두 폐기됐고 이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습니다. 자, 검찰은 분석관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처럼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문회에서 분석관들은 딴소리를 했습니다. 출력물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한 분석관은 그 서류들은 파란색 상자에 쌓아둔 건데 12월 18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권은희 과장은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라고 말이죠. 예. 자, 표창원 경찰대 교수 말이 있습니다. 전 경찰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 10여 명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이게 뭔가 조직적인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의심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 수뇌부가 김용판 씨의 무죄를 이렇게 만들려고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예. 그 청문회 나오기 전에 말이죠. 울먹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예.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준다면서 막 울먹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아, 이거 참. 저는 가림막 보면서 예. 혹시 김직원이 예. 나를 또 감금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어요. 가림막 속에. 그렇죠. 예. 인권 침해다. 인권 유린이다. 예. 나를 왜 여기 감금했느냐. 음. 또 이런 주장하지 않을까 예.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히 그런 주장은 또 안 하죠.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김용판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일보 3면을 보면은 김용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재판에서 말이죠. 오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김용판 씨는 고향이 이제 대구 달서구거든요. 예. 여기 이제 출마를 꿈꾸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인 상황에서도 지난 5월 정치 지망생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이 출판 기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야, 참 그 인간 배짱도 정말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김용판 씨는 대선 직전에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시킨 혐의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정말 위중한 범죄입니다. 예. 예, 정말 위중한 범죄예요. 일단 뭐 김용판 씨는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원 안팎에서는 공소 사실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자, 선거 개입을 포함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죄질이 워낙 나빠서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직권남용죄 형량을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김용판 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용판 출마할 씨가 수 없다. 출마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뭐 하여튼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감옥에 간다든지 감옥에 간다. 그러면은 2023년까지 10년간이니까요. 10년간 출마를 못하는데 김용판 씨 지금 나이가 1958년생입니다. 그럼 몇 년생이? 지금 55세인가요? 만으로 55세죠. 55세. 65세의 나이 뭐 출마의 꿈을 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선거법 위반 또 어마어마한 이런 국사범의 멍에를 지고 과연 김용판 씨가 10년 후에 출마할 수 있을지 그 사람에게 공천을 줄 당이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김용판 씨로서는 지금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근데 청문회 때 혀를 날름거리는 거는 대체 뭐 제 생각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대구 달서구 현재 현역 의원 뭐 네. 새누리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가장 견제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네. 5년간 나올 네. 수 없고 아니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부당하게 감옥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은 2021년까지 출마를 못하게 돼요. 그때 10년이었죠. 예.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11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째 수감이 됐으니까 2021년 12월 25일까지 출마를 못해요. 물론 정봉주 의원이 무슨 이런 김용판의 그 범죄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뭐 역사적 정당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어떤 태도가 그리 온당치 않기 때문에 뭐 복권은 되겠죠. 좋은 시절이 오면은. 근데 이 김용판 같은 경우 어느 시절에 복권을 받겠습니까? 출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청문회에서 자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좀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제 김용민 이 용자가 얼굴 용자거든요. 글쎄 김용판 씨의 한자명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낯이 좀 두꺼우신 그런 의미의 다시 한번 두 분은 무관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자,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장을 받기 직전에 100억을 출자한 리엔장 실업이 한 달 만에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사돈기업 같은 경우도 그랬죠. SK텔레콤으로부터 203억을 빌려서 출자를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자,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올해 4월에 미래저축은행의 자산을 회수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김찬경 씨,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만든 리엔장 실업이 갖고 있던 100억 규모의 채널A 지분이 2011년 4월쯤 제3자에게 매각돼서 더는 리엔장 실업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채널A에 100억을 출자했던 리엔장 실업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전 회장이 만든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자자들의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이런 채널A
그래서인지 막말 저질 방송이 연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봉주 의원이 며칠 전에 우리 국민TV에 왔을 때 뭐 채널 A로부터 프로그램 제안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방송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진행을 맡아달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채널 A는 나가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채널 A 관계자 여러분들 섭외하지 마세요. 정봉주.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끼리 하나 망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자, 이 광주 광역시 북구청 보건소 앞에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의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예. 귀태가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귀태가. 귀태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대가요 그 구지가 아시죠? 예, 예. 그 거부가 이렇게 예,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은 뭐 구워 먹으리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귀태가는 뭐냐면은 귀태야 민주주의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 먹으리. 여기 현수막에 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이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일 경우에 징계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네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분을 의식하면 예.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실제 네. 이런 말을 했네요. 현직 공무원들이 국가 원수를 비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귀태라는 표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귀태가 박근혜다. 이 안전행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을 본인들이 해버렸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아니 뭐 귀태 가로 열고 박근혜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네. 귀태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이거는 국가 원수를 비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국정원일 수도 있고 누가 게시했는지는 글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기시노브스케와 관련한 책을 내신 강상준 교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한 거거든요. 예. 또 그러한데 그거를 안전행정부가 귀태는 박근혜다 뭐 이렇게 인증을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PD였습니다. 국정원 선거 공작의 일환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의 추천 반대 행위. 이 메커니즘을 아시나요? 반대표가 많은 글은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베스트 게시판을 들러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글은 집중적으로 반대해서 못 보게 했다는 거지요. 진선미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무관하다더니 이런 내용들, 이 부분들도 전부 5회의 국정원의 반대 행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글에서만 멈추고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차단당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한인석 교수의 유신은 박정희 김일성의 짜고 친 고스톱의 글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반대로 노출을 막습니다. 이런 행위가 무려 반대 행위가 1460회였고요. 그 글 자체가. 그리고 추천 행위가 1375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새누리당은 댓글 6개, 댓글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 행위를 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는 실소가 나옵니다. 자, 아이디로만 보면 다릅니다. 강철봉, 장미의 전쟁, 스마트걸, 장꽃끝, 악수, 고돌이.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정복, 이환, 이정복, 김하영, 이정복. 자, 밑에 안철수에 관한 내용 똑같습니다. 강철봉, 장미의 전쟁, 스마트걸, 장꽃끝, 악수, 고돌이. 이정복, 이환, 땡, 이정복, 김하영, 이정복, 이정복. 전부 이정복, 이환, 이정복, 김하영, 이정복, 이정복. 이게 오늘의 유머에서 그들이 한 행위입니다. 국정원 댓글요. 김하영의 말입니다. 북한과 중국 세력의 외국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간부들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치 개입 내지는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선 때는 이런 말도 했지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불리한 글을 반대했지 문재인을 불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북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국정원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대북 심리전은 당연히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죠. 그 모의 사이트에 들어오는 네티즌들이 북한 주민입니까?